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 왔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위기, 경기 침체, 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방송 좀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만 보면 경기 침체, 경제위기 단어 많이 나오죠? 상승미소가 경제위기, 경기 침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정의 내리고 막연히 나오는 걱정들,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죠. 최근 며칠 동안, 아니죠, 몇 달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요즘 경제신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일보 기사도 유럽, 지난번에 제 방송에서 유럽을 한번 분석했죠. 유럽의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도화선이 되나, 이런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새벽,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는 페드의 지난 1월 FOMC에 대한 그 문서가 공개됐죠. 거기에서 이제 페드가 지난번 이미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연내 자산 축소 조기 종료, 즉 QT죠.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양적 완화 축소하는 부분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에 의해서 긴축이 중단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이런 뉴스가 많다 보니까 뭐 일부 유튜버, 그 다음에 저한테 메일로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유럽,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의 소매 매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경기 침체가 경제 위기로 발전되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위기, 경제 위기설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 침체, 정말 경기 침체가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의 정리, 단어의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란 단어를 제가 정의하지 않고요. 다음 백과사전을 그대로 오려왔습니다. 경기 침체는 경기 후퇴와 뭐 비슷한 단어고, 영어로는 리세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가운데 줄 있죠. 경기 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향 추세를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다. 그렇죠. 순환. 이게 뭐냐면 오른 후에는 내리고 내린 후에는 오르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경제에도 한없이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데, 순환 과정에서 상승 다음에 일어나는 하향 추세를 경기 침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무조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듯이,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듯이, 그냥 순환 주기에서 오름이 있으면 내릴 때도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단어를 설명하면서 밑에 붉은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경기 후퇴가 길고 극심한 불황으로 악화될 것인가의 여부는 수많은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 여건으로는 이전 호황기에 확대된 신용의 크기나 성격을 비롯해 투기 허용 규모 등이 영향을 들 수 있고, 또한 경기 하향 추세를 역전시킬 정부 금융재정 정책의 능력, 현존하는 유효 생산 능력 등도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단박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핵심은 그겁니다. 경기 호황기에 확대된 신용의 크기, 즉 버블이죠. 버블이 붕괴되면서 디플레이션, 부채 디플레이션, 부채를 갚으면서 통화량이 축소되는 그 현상에 의해 경제 위기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경제 위기라는 단어의 뜻도 찾아봤습니다. 경제 위기, 위키백과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경제 위기, 영어로는 economic crisis 또는 공황, 패닉이란, 즉 경제 위기와
공황을 같은 동급으로 놨습니다. 즉 경제 위기란 경기 순환의 한 국면, 그게 뭐죠? 경기 침체였죠. 경기 침체의 과정이 경제활동의 축소 과정이라고 봤는데 그 과정이 급격하게 진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의 변동 과정에는 회복, 번영, 불경기의 국면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번영의 정점에서 경기의 후퇴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불경기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공황이다. 자, 이것도 쉽게 설명드릴게요. 경제가 오르고 내리고 이 순환은 주기적으로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내리는 과정에서 내린다는 얘기는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경기에 커다란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걸로 인해서 불황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걸 공황, 경제 위기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영영사전에서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영영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입니다. long-term economic state, 아주 긴 경제 상태다. characterized, 뭘로 특징 지어주는 by unemployment,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and low prices, 저물가, defla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and low levels of trade, 국제 교역이 상당히 위축되고 and investment, 투자도 위축된다는 얘기죠. 즉 교역, 투자, 그다음에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업률, 아주 실업률이 높은 상태가 한동안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경제 위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상승미소의 특징처럼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는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즉 경제의 순환 주기상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른다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이게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경기 침체는 어떤 때 경기 침체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GDP 성장률이죠. GDP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일시적으로 감소하진 않겠죠. 전년도보다 감소하는데 이게 일정 추세를 만드는 때를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통화정책,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해서 통화량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및 아니면 아예 새로운 버블을 만들어서 돈이 좀 활발하게, 대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경기를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경제 위기는 뭐냐? 경제 위기는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침체를 넘어 그 이상 뭐 완전히 추락하는 거죠. 폭포수처럼 그냥 추락하는 경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제 위기 때는요, 부채 디플레이션, 즉 부채를 갚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채를 갚는다는 얘기는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산 가격 하락은 통화량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발전됩니다. 즉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통화량이 감소하며 경제 불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경제 위기라고 한다. 즉 경제 위기는 인살번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경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살번시, 돈을 갚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즉 경제 위기는 항상 그래서 금융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살번시, 부채 상환을 못하는 문제로 금융기관의 부실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금융기관의 부실화 문제가 발생하냐면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죠. 잠깐 발생했던 버블, 즉 경기 호황기에 과도한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발생했던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 대출을 주도했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된다는 얘기는 은행이 더 이상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금융위기로 진화되며 이것이 경제위기로 발전되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에서는 GDP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감소한다고 얘기했지만 경제 위기 시는 아예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합니다. 즉 GDP가 전년도보다 아예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경제 수축이라고 하고요. 경제 역사상 이런 경제 위기를 대표적인 상황을 꼽으라면 지난 1929년에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건 미국 얘기고요. 한국에서는 98년 외환위기를 경제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에는 금리 인하,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도 다시 상승 반전되게 하는데요. 경제 위기에서는 금리를 0으로 내려도 부채를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즉 통화와 재정 정책이 무력화되며 양적 완화로 돈을 시장에 직접 중앙은행이 주입하는 거죠. 그런데 대공황 시 그때는 근본위저였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만약에 돈을 늘려버리면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파산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대공황 시에는 회복되려는 국면에 달러화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더 대공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죠. 이게 경기 침체와 경제위기 단어의 정의입니다. 즉 그렇다면 경제위기는 언제 발생됐느냐.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있었다.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98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런 경제위기의 특징은 뭐라고 제가 정의했죠? 첫째, GDP 성장, GDP 증가가 아예 마이너스, 즉 GDP가 전년도보다 줄어버렸다. 경제가 크게 수축됐다는 것과 두 번째, 인살번시 문제, 즉 부채를 갚지 못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돼 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부실화된 문제가 뭐냐? 발생했던 버블 때문이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98년 한국의 외환위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공황 시기입니다. 대공황 시기의 annual change in real GDP입니다. 즉 1930년 이래 미국의 실질 GDP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왼쪽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대공황이 시작되기자마자 GDP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가 뭡니까? 이게 증가율이, 이게 위에, 0 위에는 증가율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지금 대공황 시기 4년 동안은 전년도보다 아예 경제 규모가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급여가 올해 연봉이 4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으로 줄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대출도 안 해주기 때문에 전부 다 구조조정을 하죠. 먹는 것도 줄이고 입는 것도 줄이고, 즉 저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즉 대공황 시기에 실제로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경제가 수축됐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GDP 금융위기 때 GDP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숫자 1, 2, 3, 4, 5, 6, 7 쓴 건 잠시 무시하고요. 가운데에 초록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GDP 증가율인데요. 이때 지난 2008년, 2009년 미국의 금융 경제 위기, 이때 GDP가 마이너스 13%였습니다. 즉 전년도보다 GDP가 13%가 날아간 겁니다. 연봉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연봉이 13% 줄었다면 모든 것에 구조조정을 해야죠. 저런 시기에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난 30년간 GDP 성장률을 보면은요, 올라가다 내려가다를 반복하는데요. 제가 숫자로 1번에서 7번까지 한 시기 빨간색 이 줄로 표시했죠. 이때 GDP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죠. GDP 증가율 자체가. 이 줄어든 시기를 뭐라고 하냐?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총 7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저 7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다고 미국이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죠. 실제로 망할 뻔한 것은 지난 2009년
경제 위기 때였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1번에서 7번까지 경기 침체, 7번의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 미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뭘 했느냐? 금리를 인하했고 정부는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상승 반전시켰습니다. 즉 경기 침체는 저렇게 그냥 항상 경기 순환 주기에서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마치 대공황이나 경제 위기가 오는 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 온다? 예, GDP가 아예 마이너스로 전년보다 줄어들었을 때 온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잠깐 언급드렸죠. 통화량, 부채가 줄어드는 게, 통화량이 감소하면 돈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게 곧 부채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경제 위기의 두 번째, 첫 번째는 GDP의 마이너스, 두 번째는 부채 디플레이션에 의한 금융위기, 은행의 부실, 인살번시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빨간색은 대공황 시의 M2 annual growth, 즉 통화량 증가율이고요. 파란색은 지난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시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대공황 시기를 먼저 빨간색을 볼게요. 이 0이라면 전년도하고 통화량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대공황이 발생하자마자 마이너스 15%로 증가율이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5%가 뭡니까? 즉 전년도보다 돈이 15%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산이 1억인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1억 중에 1,500만 원이 날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대공황 시기는 안타깝게도 저렇게 많이 통화량이 축소됐던 얘기는 근본유제였기 때문이에요. 근본유제에 양적 완화처럼 돈을 주입하게 되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미국 은행이나 정부에 와서 금으로 바꿔가면 도저히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대공황 시기에 이미 제 강의 들으신 분 기억하시죠? 달러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인상을 해버렸다. 인상을 했더니 더 통화량이 감소되면서 대공황이 오래갔다. 그렇게 되면 실제 미국 달러 종이지폐를 안 쓰려고 해서 어떻게 했다? 금으로써 거래를 하려고 했어.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거래를 중단시켜버렸죠. 그래서 종이돈의 신뢰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저 대공황에서 벗어났던 거죠.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는요. 통화량이 평균적으로 6.4% 매년 증가했었는데 파란색 밑에 약 2%대로 감소를 했었죠. 마이너스 통화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안을 보면요. 통화량 감소가 실제로 마이너스가 발생했었습니다. 어디에서? 가계부채 부분에서. 가계부채 부분은 실제로 1.3조 달러가 채 얼마 되지도 않고 사라졌었는데 그렇게 줄어든 통화량을 이번에는 연준이 양적 완화 4조 달러를 발행하면서 막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통화 증가율이 잠깐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런지 팩트를 체크해 볼게요. 자, 2008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US 하우스홀드 데프트입니다. 가계부채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직전에요. 가계부채는 12조, 약 12.6조 달러, 12조 달러가 됐었는데요. 이게 불과 4년 동안 얼마나 줄어드느냐? 11조 2천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가계부채만 보면 통화량이 약 4년간 1.2조 달러가 감소했던 겁니다. 만약에 과거 대공황 같은 시기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가 없었다면 다시 2008년에 금융위기가 경제 대공황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4조 달러를 그냥 경제 시스템 퍼부으면서 통화량을 증가율을 아예 통화량을 올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2008년이 경제 위기로 끝났던 것은 결국은 양적 완화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대공황과 미국의 지난 2008년 경제 위기를 살펴봤고요. 98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에도 그 한국의 외환위기를 경제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공황이나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GDP와 통화량,
그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98년도 파란색이요. GDP, 실질 경제성장,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98년에 마이너스 6%까지, 7%네요. 마이너스 7%까지 한국 경제가 축소됐습니다. 즉, 전년도보다 7% 경제가 추락하면서 7%만큼 다 줄여야 됐죠.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해서 일자리가 다 날아갔었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시기를 경제위기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통화량 감소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였는데요.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지난 1988년 이후 우리가 98년이었죠. 98년 이후에 이 통화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88년이 아니라 98년이고요. 보시면 무려 그 전까지 24%의 통화량 증가율을 보이다가 그냥 98년 외환위기 때 0으로 추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통화량이 사라졌던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기업들이 부채를 가지고 파산했기 때문에 파산하면 그 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줄어드는 돈만큼이 없으니 경제가 추락하다가 결국 IMF에서 빌려온 300억 달러를 기반으로 다시 살아났죠. 즉 한국의 98년 외환위기에서도 GDP의 마이너스, 통화량 증가율의 엄청난 감소, 이게 이런 정도가 보여야 경제위기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제위기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져야 되는데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호황시에 늘어난 부채로 인해서 발생한 버블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찾으면 빠르겠고요. 똑같은 얘기죠. 통화량 증가율로 버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으면 그곳에서 늘어난 부채 규모에 비례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최근 경기 침체로 세간의 중심을, 세간의 눈에 집중이라고 하죠. 이목을 집중시키는 곳이 유로존입니다. 그럼 유로존에 지난 몇 년간 버블이 있었는지 부채 증가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ECB에서 나온 차트인데요. 유럽은 지난 2012년 재정위기였죠.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유로존이 아예 대출이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가 2014년을 바닥으로 ECB가 뭐 했죠? 양적 완화를 약 3.5조 달러의 양적 완화를 지난 12월까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2월, 작년 12월에 양적 완화가 중단됐지만 2017년부터 양적 완화를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지난번 유럽 경제 그 얘기 제가 강의에서 보셨죠? 즉 ECB의 양적 완화로 저렇게 대출이 증가하면서 2018년까지 경기 회복을 보여줬었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대출 증가율이 정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이유를 들었던 게 미중 무역 분쟁, 즉 EU와 유로존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보다 높다. 그 이유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ECB의 2017년부터의 단계적인 양적 완화 축소. 즉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경기가 하강하면서 하강 위험에 처하면서 대출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럽의 통화 증가율은, 대출 증가율은 기껏해야 2018년 초에 5%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즉 유럽은 경제 위기로 발전한 버블이 만들어질 여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버블이 없었다는 얘기는 경제가 그만큼 힘있게 성장하지도 못했고 버블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나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즉 경기 침체 가능성만 있을 뿐 유럽은 경제위기로 갈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나라,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지난 20년간 통화량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M2가 통화량이기 때문에 이 주황색만 보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은 무시하십시오. 자, 통화량 증가율이 6%에서 10%로 늘어나서 이때 뭐가 만들어졌죠? 예, 나스닥 버블이 발생했으면서 경기가 축소했는데 이때도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면서 다시 통화량 증가율이 4%에서 10%로 올라가니까 주택 버블이 발생했죠. 그리고 지난 2009년 금융위기로 통화량 증가율이 급속하게 하락했는데 양적 완화로 순식간에 올렸어요. 그렇지만 2012년부터 전체 통화량 증가율은 저렇게 하락하고 있었다. 즉 이렇게 통화량 증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8번 연속으로 올리면 미국 경제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이 어땠는지 마켓워치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 11월 통화 증가율은 약 3.48%였다. 근데 이 3.48%는 작년 10월에 3.7%보다 낮아진 수치죠. 그리고 2017년에 2.6%보다 좀 높아진 수치였어. 즉 2017년부터는 2018년 10월이 경기가 좀 좋았지만 11월부터 통화량이 저렇게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금리 인상으로 8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통화량 증가율이 과거처럼 뭐 6%를 넘어서 10%까지 가져야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버블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의 자꾸 경제 위기설은 버블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는데 어디에서 왔느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기업 부채죠. 실제로 지난 2008년, 9년 금융위기에 의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상당히 정체되거나 뭐 그렇게 올라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체 통화량 증가율을 주도했던 건 미국의 기업이었다. 기업이 어느 정도로 부채 증가율을 높였느냐. 이미 원래 2008년에서 18년 동안 69.3%의 통화량 증가율보다 더 높은 75%까지 미국의 기업 부채가 GDP 대비 증가해버린 거예요. 상당히 많이 기업 부채가 증가했고 저렇게 늘어난 기업 부채는 당연히 문제가 될 여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우리를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우리를 겁먹게 했던 게 결국 미국의 기업 부채가 터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 기업 부채의 상환 여부겠죠.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마켓워치의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 3.3조 달러 전체 커머셜 데프트 기업 부채의 48%인 3.3조 달러가 2023년까지 만기가 돌아온다. 즉 올해가 2019년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19년, 20년 저렇게 많은 기업 부채가 만기가 오고요. 가장 많이 오는 건 2019년과 2020년, 2021년 이렇게 3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지난 미국의 1월, 작년 12월, 11월 그렇게 많이 하락했느냐? 저는 월스트리트, 즉 미국의 은행, 증권가가, 금융가가 2019년에 금리 인상을 막아내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보고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주가 폭락으로 금리 인상을 막아내려고 트럼프 대통령과 합세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고 노력했느냐? 첫째, 저렇게 많은 기업 부채가 만기가 온다는 얘기는 만약에 저렇게 많이 대출 만기가 오는데 저건 당연히 채권도 포함될 겁니다. 기업의 순이익 확대가 없다면, 근데 순이익 증가, 하락 가능성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순이익 확대가 없다면 저 대출을 은행이 연장해 주겠느냐? 연장 안 해주죠.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못 갚더라도 금리 인상이 됐으면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내면서 연장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게 다시 기업의 순이익을 까먹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 하락으로 악순환, 나선처럼 이어지는 거죠. 즉 대출 연장을 위해서라도 낮은 금리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날짜를 2019년, 20년은 뭡니까? 대통령의 재선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2020년 내년 10월인가요? 가을이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재선 가능성 높이려면 기업이 망하거나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서 주가가 폭락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페드를 압박해서 금리 인상하지 마라. 주가가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일단 합의 국면으로 전환한 것도 다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기업 순이익 증가세와 금리 인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 내드릴게요. 즉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 위기로 발전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경제 위기가 오려면 은행의 위기, 부채 상환의 위기, 그게 인살번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발생한 버블이 폭락하면서 나오는 부채 상환, 부채 디플레이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져야 경제 위기, 경제 공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섹터를 찾으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미국의 기업 부채, 특히 3년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3.3조 달러, 저걸 상환하든지 연장하든지 하려면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되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순이익이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이익 증가세는 최근에 무역 분쟁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렵죠. 그렇다고 다시 법인세 인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긴 방송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데요. 네, 덕분에 힘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에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